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 문화를 배우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시간,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하는 튀르키예 역사예술기행, 오늘은 이제 55번째가 되네요. 그러니까 5월 5일 단오절 같기도 하고, 날은 좀 춥습니다만 따뜻한 봄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동네 병원부터 큰 병원까지 해서 뭐 이런저런 검사 받느냐고 많이 좀 정신적으로 좀 그랬는데 어제 그래서 뭐 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뭐 게을리하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주시는 회원님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더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해서 좋은 내용으로 즐겁게 강의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죠. 그래서 22만여 년 호모사피엔스의 인류 진화 과정에 생산혁명과 예술혁명, 문자혁명, 금속혁명이라고 하는 네 차례의 중요한 변곡점의 전환이 바로 이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의 중심 지역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이지만 사실상 유라시아 전체의 세계사 공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직접 탐방했던 튀르키예 내에 38개 결과 통보를 잘 받아서 감격해서 그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38개 탐방지를 살펴보는데요. 일단 이스탄불은 서쪽 끝에 있는 테오도시우스 성벽. 여기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테오도시우스 성벽 안에 이루어졌던 콘스탄티노플의 1453년 최종 함락 과정을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를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까지 이제 십자군인데 저건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사라이브루누라고 하는 그 궁정곳 동로마 제국 시절에 그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의 그 로마 제국의 그 궁전이 바로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궁정곳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스탄불 관광의 아주 핵심 지역이죠. 잘 기억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은 이제 7번째 십자군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과정인데요. 자, 맘루크라는 게 노예라는 뜻일까요? 맘루크. 노예라는 뜻이다. 그렇다. 아니다. 노예라는 거 왜 맘루크 왕조인데 노예일 리가 있는가? 노예 왕조라는 게 말이 되겠는가? 라고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손을 드셨는데 이따 계란 후라이는 한쪽으로 빼겠습니다. 맘루크의 출신 민족은 튀르크족이다. 아니면 키르카시안이다. 둘 다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튀르크예요. 튀르크가 주로 많고 나중에 이제 키르카시안 쪽도 이렇게 좀 나오고 지도를 통해서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2번이나 먹은 것 같죠? 출신 민족 했고 맘루크의 술탄들은 그러니까 이게 노예 군사가 돼가지고 와서 이집트에 와가지고 그 활약을 했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권까지 탈출했던 그렇게 해서 술탄이 된 맘루크들은 부자상속을 했다 아니면 부자상속을 안 했다. 왠지 부자상속을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기마 민족들의 세계는 유교 문화권에 익숙한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안전하게 차기 보유를 결정하고 이런 거를 해놓으면은 다음 전쟁에서 이길까요? 네, 이기가 어렵죠. 그죠? 네. 자, 맘루크와 몽골이 전투를 했다? 네,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게 뒤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소주제는 군사노예라고 하는 맘루크, 그리고 이제 맘루크의 왕조, 그리고 이 맘루크가 어떻게 이집트를 기반으로 이슬람 세계를 200여 년 넘게 이슬람권의 전체 맹주로 군림할 수 있었는지 그 계기는 뭐였는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노예. 그러니까 아랍어로 남자 노예라는 뜻이에요. 맘루크가. 그래서 그냥 뭐 일본식으로 마물루크 뭐 이런 식으로도 발음하는데 우리 한국어는 받침 발음을 잘 되기 때문에 맘루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은 건 튀르크입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그러니까 몽골 초원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756년이죠. 위구르에 의해서 제2 돌골 제국이 붕괴가 되면서 튀르크 민족은 완전히 몽골 초원을 떠납니다.
그래서 일부는 북으로 올라가요. 시베리아로. 그래서 시베리아 그 제일 추운 데 있잖아요. 뭐 요즘 같은 영하 뭐 50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로 있는 것도 튀르크 계열들이 좀 있고요. 특히 언어 사용이 거기서부터 오늘날 튀르크, 러시아 일부까지도 튀르크 민족이 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강의 초반부에 튀르크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봤지만 튀르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튀르크만이 아니라 시베리아 맨 북부 동부에서부터 우랄 산맥 서쪽 지역까지도 튀르크 민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리고 특히 튀르크어도 이렇게 퍼져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튀르크 노예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아랍의 안정적인 아랍의 그 왕조들이 이슬람 왕조들이 8세기, 9세기 때 이제 그 경호대라든가 이렇게 좀 왕궁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군인 노예들을 데리고 올 때 이제 튀르크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는 아닙니다만 그 쿠르드족도 독립적인 왕조를 세우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용감하고 그래가지고 쿠르드족도 많이 갖다 쓰고, 그 다음에 키르카시안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그 카프카스 산맥, 그러니까 코카서스 산맥이죠.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있는데 그 북쪽을 키르카시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카시안계.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넘어서 슬라브계. 슬라브는 이제 오늘날 러시아와 그 다음에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인데, 이 슬라브라고 하는 러시아라는 게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무슨 거창한 역사가 있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에 의해, 사실 청교도만 간 건 아니에요. 그때 뭐 다른 교 사람들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주력이 청교도였던 거고, 그 뒤로 뭐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오면서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는데 딱 400년이죠. 네. 러시아도 우리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부여의 유구한 역사의 나라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세기에 그 발트해 연안에 있던 바이킹들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갈 때, 그때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와 모스크바 쪽으로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슬라브 민족, 러시아 민족의 원형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한 민족적인 기원만 쳐도 1000년 조금 넘습니다. 러시아라는 게. 그리고 루스라고 하는 그 민족이 바이킹 기원으로 출발.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나 북유럽 사람이나 아주 하얀 백인에다가 아주 밝은 금발 이런 게 똑같잖아요. 민족적인 기원이 바이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지금 뭐 다 북유럽이나 러시아나 부자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뭐 거기 춥고 옳게 먹고 살 것도 없고 농사가 되겠습니까? 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굉장히 뭐 좀 문명의 어떤 저편에 있는 나라 같지만 이집트나 막 뭐 이라크 이런 데는 고대 시대에는 지구촌의 낙원이죠. 거기가 1년 내내 추위도 없고 뭐 좀 표현이 좀 저속할 수 있습니다만 벌거벗고도 1년 내내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꽃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예. 그래서 그쪽에 또 농사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지역이고, 그런 부유한 지역의 왕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온 노예 군인들은 어려서부터 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세뇌 교육이 확실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대단하죠. 네, 이게. 네. 그리고 이런 또 전통은 이게 이제 이 어떤 맘루크라고 하는 아랍의 이슬람 왕조들이 만들어낸 제도에 앞서서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북중부 유럽에 광범위하게 퍼져 살던 게르만 민족의 특징이 바로 그 주군과 신하 간의 절대적인 충성 관계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초원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남아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춥고 험난하고 이런 지역에서 각자 먹고 살아가지고 됩니까? 초원의 세계, 야생의 세계에서 사냥을 할 때 뭐 사자 혼자 들고 뛰어가지고 사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집단화된 힘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집단화된 힘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충성관계, 상하관계가 분명할 때 지휘관계가 힘이 나와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관계들이 많고, 중국에서 비롯된 어떤 유교 문화권에서의 어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이런 초원지대의 그 충성, 그 맹세 이런 관계와 달리 그냥 학문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약하죠. 이해가 되시죠? 생존을 위해서 이 상하관계가 분명히 쓰고 충성해야 되는 것과 생존이 아닌 배움으로써 머리로 익힌 거하고 같겠어요? 틀리죠. 그러니까 싸움은 누가 이겨요? 생존으로 충성관계가 분명해진 데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문화사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중국 문화권과 저짝 문화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 차이점들이 분명히 나와요. 중국은 문자를 기반으로 한 기본적인 학문의 세계이고 철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존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약할 수밖에 없죠. 이게 힘은 아무래도 문화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합니다만 잠깐 얘기가 길어졌는데 뭐죠? 이집트의 다양한 그래서 저런 맘누크가 이집트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날의 이집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 인류의 그냥 오늘날의 그 어떤 파리와 뉴욕과 도쿄와 서울, 런던 이런 거를 합해놓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하고 살기 가장 좋고 생각해보세요. 하와이 같은 날씨에 항상 먹을 게 넘쳐 흐르고 그런 곳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쌀이 남아가지고 뭐 그냥 쌓여가지고 안 먹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삼시세끼 쌀밥을 먹는다는 거는 시골에서는 그거는 뭐 꿈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늘 가능했던 나라가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집트가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기반으로 했던 이슬람 왕조들이 8세기부터 주로 이제 8, 9세기부터 저렇게 했다. 키르크아시아는 이제 요쪽을 키르크아시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튀르크족도 들어가 살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디게족이라는 게 또 들어가 살고 이렇게 한 거죠. 이 맘루크 십자군 시대가 이제 맘루크가 맹활약을 하면서 사실상 기독교 세계로부터 더 중요한 거는 몽골로부터 이슬람을 지켜준 게 맘루크입니다. 아랍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튀르키 역사예술기행인데 십자군 자체가 튀르크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3차 십자군이 벌어지고 예루살렘이 재함락돼가지고 다시 3차 십자군이 나오고 이것도 전부 튀르크에서 이루어진 거지 아랍 민족 때문에 사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맞지만 이슬람화된 튀르크족이 사실상 중세의 중동과 동지중 연안의 문명의 주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십자군 성도 그래서 요르단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이게 뭐 지금 이스라엘 이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레바논 이런데 십자군 성들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안선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위에 이제 안티오그룹을 밑으로 해서 또 뭐 아코, 아르수프, 야파 해가지고 십자군이 그 동지연안의 그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때 만들었던 성들이 지금 잘 남아 있고 제일 크게 남아 있는 건 이스라엘 아코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시면 좋습니다. 이 맘루크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왕조를 세우는데 이미 9세기, 10세기에 그 튀르크 민족 출신의 그 맘루크들이 세운 뭐 왕조들이 있어요. 툴룬 왕조니 뭐 이런 왕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파티마 왕조한테 정리가 되고 아이브 왕조로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맘루크 왕조는 바로 이 아이브 왕조, 살라딘이 세웠던 아이브 왕조를 물리치면서 거기에서 끝나면서 1250년부터 등장하는 바로 그때 맘루크 왕조. 이게 이제 이슬람의 아주 핵심 세력이 되는 그리고 이제 카이로에 가면 칼라운 컴플렉스 그러니까 그 맘루크 왕조는 바흐리라는 것과 부르지 두 개 왕조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초기가 이제 바흐리 왕조인데 그때 칼라운이라고 하는 그 술탄이 세운 건데요. 이 붉은색 글씨를 한번 잘 봐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드라스가 뭐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요 붉은색만 오늘 잘 보셔도 중세의 어떤 이슬람과 서양 문화를 비교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첩경이 되는데요. 마드라사는 뭐냐면 대학입니다. 대학. 네, 대학. 고등교육기관. 이 마드라사예요. 네. 비마리스타는 병원입니다. 병원이에요.
마우솔레움은 무덤이죠. 네. 모스크는 종교시설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컴플렉스예요. 우리는 그냥 이슬람 그러면 모스크만 있을 줄 알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스크고 그다음에 그 모스크를 크게 짓는 술탄의 무덤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문명사적으로 핵심적인 건 거기에 반드시 대학을 같이 세웁니다. 네, 교육. 그러면서 이슬람이 내세운 초기 이슬람이 가장 강조하는 건 자선이에요. 있는 사람이 돈을 내서 없는 사람을 구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 그래서 이슬람의 의술과 과학기술이 중세에 발달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대학과 그러니까 마드라사와 비마리스탄으로. 지금 이제 요 뒤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당시에 이슬람 의사들이 수술하던 그 방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생생하게 당시의 그림으로 남아 있지는 않은데 공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자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의술을 행했는지가 다 나와 있고 뭐 이슬람에서의 의술이나 과학 기술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13세기. 아직 서유럽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어떤 이런 이슬람이 뭐 이슬람을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거고 역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 그랬다라고 하니까 마드라사라고 하는 대학이 인류사에서 이슬람권에서 맨 처음에 생긴 게 9세기에 생긴 거고 서유럽에서 대학이라는 것이 이탈리아 볼로나에 처음 생긴 게 12세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대학이 몇백 년을 앞서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이라는 건 너무나 앞서서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짝만 얘기하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좀 잘 봐두시고 제가 서 있는 요 앞쪽으로 오면 비마리스탄이에요. 그래서 병원들이 쫙 있고 어떻게 수술했나 재미난 거 오늘 보여드릴 건 아닌데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우리 그 중전마마 아프실 때 어떻게 진단해요? 의사들이 어이들이 실 묶어가지고 진단이 잘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슬람의 의사들이 여성의 수술을 하는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여성 나체로 놓고 수술해요. 의사들이. 이거 뒤집어 쓰는 의사들이. 이슬람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2차 왕조가 있는데 바흐리 왕조와 부르지 왕조라는 게 있는데 바흐리 왕조는 튀르크계, 킵차크에서 온 튀르크계, 그 다음에 부르지 왕조는 키르카시안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킵차크 둘 다 킵차크라는 건 뭐냐면 아마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건데 몽골이 이제 세계 원정을 시작하면서 맨 서쪽 땅에다가 만든 그 신화 국가를 킵차크汗국이라 그래요. 큰아들 징기스칸의 큰아들인 주찌와 그 아들들에게 물려준 영지가 바로 이제 그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스크바까지 그 저기 러시아 지역하고 이쪽 그 우크라이나하고 여기를 킵차크라 그래요. 거기를 아까 얘기하니까 키르카시안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킵차크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바흐리 왕조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조무렵에 이제 킵차크汗국이 거기 막 들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면 바흐리 왕조라는 건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가 항상 이집트 그러면 나일강을 생각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흐리라는 게 강 근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게지라라고 하는 그 나일강에 섬이 있는데 여의도 같은 거예요. 거기에 맘루크 군인들이 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그 한강은 서울을 동서로 가르면서 흐르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는 나일강이 어떻게 흘러요? 남북으로 흐르거든요. 남북으로 흘러서 이제 시가지가 동서로 갈리는데 이 동쪽이 구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카이로 성체라고 하는 데서부터 제가 네모로 쳐놓은 구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인데 요까지가 이제 핵심 천연은 그 카이로 시가지예요. 저기 다 들어있어요. 뭐 그 기독교 지구도 전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섬이 기다랗게 보이죠. 그게 게지라 섬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저기에 주둔했던 거예요.
노예 군인들을 사와가지고 거기 주둔해라. 거기 있던 군인들이 이쪽으로 궁전으로 넘어와서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 거예요? 예. 바흐리 왕조. 강가에 있던 놈들이 와가지고 왕조를 세웠다 그래서 바흐리 왕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 구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이라 그러냐면은 우리 여기 뭐 우리 혜은 씨 여기 다 다녀오셨겠지만 조 네모천원대가 그 우리가 왜 2010년 11년 이럴 때 아랍에서 민주화 봄 같은 게 시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집트에서 그 시위가 일어난 게 주로 이제 광장인데 저게 타흐리르 광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1905년에 문을 연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에 어디로 옮겼어요? 저 밑에 해놓은 피라미드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면 여기는 박물관을 볼 수가 없고 저 밑으로 피라미드로 가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걸 보여드리려고 지도를 좀 크게 확대해 가져왔는데 기자라는 게 거기 있었지만 그 피라미드가 행정구역상 기자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 피라미드라 그러죠 우리가. 거기 가면 이제 그 박물관이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게 쓴 거고 뭐 주요 호텔들이나 이런 거는 저기 주로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기 몰려 있고 정말 그 수영하면서 이렇게 그 뒷 배경으로 피라미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호텔 뒤 그 수영장 뒷 배경으로 피라미드가 딱 있어요. 그래서 딱 폼 잡고 이렇게 딱 우선 피라미드 딱 배경으로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또 이집트가 가고 싶어지는데, 그래서 이 맘루크 바흐리 왕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중동 지역 첫 여성 술탄인 샤자라뚜르. 그래서 샤자르가 그러니까 1250년에 아유브 왕조의 마지막 술탄인 그 투란샤가 맘루크 장군들에 의해서 암살이 되면서 그때 그 1초의 시간도 주지 않고 뭐 1초는 좋겠네. 샤자르가 자기가 술탄을 선언했지만 반발이 심하니까 그럼 자기는 술탄 내려오고 아이벡이라는 맘루크 장군이랑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편을 술탄시키고 자기가 실질적인 권한을 다 갖고 이렇게 하다 7년 만에 샤자르가 암살됐다 그랬잖아요. 뭐 그 남녀 관계라는 게 늘 이렇게 사랑이 깊다 보면 이렇게 또 그럴 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살해가 되고 바로 이제 혼란을 좀 겪다가 쿠투즈라는 장군, 맘루크 장군, 그 다음에 바이바르스라는 맘루크 장군, 그 다음에 칼라운이라는 장군 하면서 장군이 교체하면서 이제 술탄이 되다가 할릴리라고 하는 대로 이제 그 아들루다가 또 넘어가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 세 명까지가 왜 중요하냐면 네 명이구나. 쿠투즈, 바이바르스, 칼라운, 할릴. 요 네 명이 왜 중요하냐면 저 네 명 때 너무나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다 주역이 됩니다. 저희가. 저 네 명 술탄 때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고 십자군을 중동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요거를 맘루크가 다 한 거예요. 네, 이게 쿠투즈 때. 말 나온 김에 잠깐 하면 쿠투즈 때 뭘 하냐면은 몽골이 보내온 사절단을 다 죽였습니다. 전쟁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뭐해 놈들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놈 봐라 그래가지고 몽골이랑 1차 대전이 붙은 게 바이바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릴이라고 하는 조 때에 십자군을 다 내쫓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바흐리 왕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바흐리 왕조의 유적들이 지금 카이로에 가면 꽤 남아 있기 때문에 맘루크의 바흐리 왕조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고 이집트 탐방을 하시면 훨씬 공부하는데 좋죠. 부르지 왕조라는 건 뭐 탑 왕궁 근처 탑이 있다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부르지는 철저하게 혈연 순결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탁 이러면서 결국 이제 1516년에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저 중세 시대에 무조건 티르크만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티르크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16년 이후로는 이슬람 세계와 동지제 연안을 티르크가 완벽하게 틀어치는 거예요. 이게 티르크가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한국이지만 뭐 신라에서 고려 조선으로 계속 바뀌듯 저기는 왕조가 계속 교체가 되는 거죠. 그 티르크의 왕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독특한 권력 계승이 그러니까 맘루크 장군들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늘 싸울 거 아니야. 예, 군인들이라는 게 그냥 뭐 힘 자랑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요즘 무슨 그 텔레비 프로 있더구만 해서 뭐 힘께나 쓰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가 이거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최고는 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긴 사람이. 근데 이제 주로 그거를 뭐 그럼 모여가지고 씨름해가지고 결정해요? 그건 아니고 저 때는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누가 공을 더 많이 세우나 보면은 동료 맘누크들이 다 알잖아요. 누가 능력 있고 뛰어난지. 그러면 그 자가 이제 동료 맘누크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거는 몽골도 다 마찬가지예요. 몽골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네. 그렇게 된 거고, 네. 여기 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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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선물 갖고 온 저한테 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후덕하고 인품이 좋은 부처님 같은 분이 sultan이 되겠죠? 피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잔혹하고 잔인하고 권력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냥 살점 도려내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주 그 야생에서 고릴라, 사자가 예를 들어서 고릴라 같은 것도 아니고 곰 같은 것도 자기가 그 동네 암컷은 다 질 거잖아요. 그러면 젊은 수컷이 도전해 올 때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둘이 결투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 초원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의 세계로 보면 되고, 야생의 세계에서는 그냥 혈투 속에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잠시도 방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지도력이 나오겠습니까? 눈 감는 사이에 저쪽에서 도전이 들어오는데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던 비르투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르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virtue이기 때문에 덕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무슨 그 virtue 그러면 덕 그러면은 아유 이거 뭐 그냥 그래요 다 네 거요. 그런 덕이 아니고 라틴어에서 비르투라고 할 때 마키아벨리가 그 군주론이라는 것을 일 프린키페라는 걸 쓰면서 그 16세기 초에 그걸 쓰면서 거기서 강조했던 비르투는 뭐냐면은 더 큰 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러면 큰 악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지? 큰 악을 물리쳐야 다수에게 더 큰 선을 제공해 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큰 악을 물리치는 과정에는 내가 작은 악을 발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한 면모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 더 큰 적을 물리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비르투. 그래서 가장 강한 자. 이제 마키아벨리가 16세기 초에 그런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역사적인 배경 두 개만 딱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은 자기가 과거에 이탈리아인들은 로마 대제국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추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지금도 뭐 광개토대왕만 생각해도 막 가슴 끓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조그만 만주 조금 한 거 갖고 가슴 뛰잖아요. 한국 사람들. 뭐 해가지고 요새 환국인가 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떠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없는 얘기 갖고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각국의 모든 문헌에 나오고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는 것에 이탈리아인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16세기 초에 이탈리아는 갈기갈기 쪼개져서 강국인 스페인과 프랑스에게 늘 침략을 당하니까 마키아벨리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가 다시 강해져야 되는데 저 프랑스하고 스페인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옛날 로마 제국 시절에는 변방의 조그만 식민지 속주뿐이 아니었던 것들이 와서 들고 뛰니까 마키아벨리가 얼마나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걔들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렌체의 지도자요. 저놈들 물리치려면 여기서 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힘을 키워라. 그 얘기예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이제 그 어떤 이탈리아 내에서, 대외적으로는 강국들, 내부적으로는 이탈리아 내에서의 경쟁들. 그때 이탈리아는 다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르투를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던 비르투가 가장 잘 적용되는 데가 어디냐면 초원의 민족들입니다. 네, 초원의 민족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 세계 수호자가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몽골이에요. 그러니까 맘루크가 이슬람 세계 수호자가 된 계기는 바로 몽골 때문에 그렇다. 특히 이제 몽골의 4대 대칸이 몽케라고 하는데 이 1257년에 몽케의 딸과 사이가 세워준 비석이에요. 이게 사실 중국 가도 이렇게 중국이나 초원에 가도 비석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 광개토대왕 비석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는 이상하게 좌우간 이 저쪽에 중국도 그렇고 징기스칸 비석, 징기스칸이란다. 진시황 비석도 있어요. 요거보다 더 조그마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비석이라고 하는 것을 권위의 상징으로 삼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석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이게 조그마요. 근데 이제 독특한 거는 한자, 몽골 문자, 뭐 아랍 문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대제국이라는 게 그냥 입증이 되는 건데 아무튼 그 몽케는 뭐냐면은 징기스칸의 그 큰 마누라 보르테가 낳은 아들이 넷인데 그 중에 막내가 툴루이예요. 근데 몽골 제국은 막내 아들한테 자기의 직접 땅을 물려줍니다. 막내한테 이걸 줘요. 막내한테. 그래서 이제 그 막내의 큰 아들이 이제 툴루이예요. 툴루이의 큰 아들이 이제 몽케인데 이 몽케가 3차 서방 명령의 원정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두째 동생인 훌라구한테 가서 서쪽을 쑥대밭 내라. 그래가지고 훌라구가 1253년부터 서쪽으로 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란 남부 지역에 싹 쓸면서 1258년에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아시아, 그래서 시리아 요르단에서 중동 지역을 싹 장악을 하니까 지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남색으로 쳐놓은 조기를 3차 몽골의 서방 원정 때 훌라구가 저쪽 지역을 싹 장악을 한 거예요. 바그다드까지.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요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몽골 특별전 했는데 이거 그때 아주 귀한 영상을 해가지고 제가 몽골 가서도 볼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몽골 국립고고학연구소라는 데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황금 유물들이나 흉노 관련 유물들을 이때 갖고 와서 특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몽골 탐방 가도 볼 수 없는 것들을 7년 전에 와서 해서 그때 제가 그때 흉노 유물이나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이제 그 주요한 지역의 이제 그 칸국들인데 울루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칸국이라 그러지만 몽골 말로 할 때는 울루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왼쪽 아래 저 훌레구라 그랬죠. 여기는 훌라구가 만들었던 아까 그 서아시아 지역 거기가 이제 몽골 제국의 네 번째 칸국인 1칸국이 되는 거예요. 훌라구울루스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1258년에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요르단 튀르키하고 요르단을 싹 다 점령하고 그리고선 이제 딱 어디로 갔어요? 남은 거는 이집트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이집트에 뭐? 맘루크 왕조. 언제 들어섰어요? 샤자르가 1257년에 암살이 되고 그리고 1258년 지나서 1259년에 쿠투즈가 맘루크의 술탄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쿠투즈가 됐을 때에 그때 몽골이 거기 딱 온 거야.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항복해라. 라고 훌라구가 요구를 한 거야. 쿠투즈한테. 쿠투즈가 항복해요? 나 지금 술탄 됐는데 1년도 못 해먹고 내가 그걸 내놔야 돼요? 에이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사절단을 그때 이제 그래서 훌라구가 1259년이 60년 그러니까 일단 쿠투즈가 술탄이 된 뒤에요. 그래가지고 훌라구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니네 칼리파가 그러니까 칼리프가 바그다드에서 나한테 항복했는데 종주국이었잖아요. 그게 맘루크 왕조가 쓰더라도 종주국은 아바스 왕조잖아요. 바그다드에 있는 그거를 멸망시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까불지 말고 나한테 굴복해라 라고 훌라구가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몽골의 귀족 대표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장군들이 이제 돌골 튀르크 계통의 장군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우리가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몽골 사람들이 가장 중용한 사람들은 위구르인들입니다. 위구르의 지식인들을 많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징기스칸도 몽골 문자를 만들 때 누구한테 시켜서 문자를 만들으라 그래요? 위구르인을 통해 가지고. 위구르를 정복하고 그래가지고 위구르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중용되기 때문에 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구르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정할 때 다 들고 다니는 거지, 쟤네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마페. 마페라는 게 그게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몽골 제도에서 들어온 겁니다. 말을 쓸 수 있는, 말을 새겨놓고 말을 특권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증서가 마페예요. 파이즈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가지면은 이게 그 몽골 지도자의 그 인정해준 증표가 되는 거죠. 그거하고 항복해라 문서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쿠투즈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술탄 됐는데 이게 줄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목을 베버렸어요. 싹 다. 네, 목을 베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호라즘 배웠죠. 호라즘 배울 때 호라즘에 1220년에 징기스칸이 보냈을 때 그렇게 똑같은 사절을 호라즘 왕국에서 싹 다 목베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단일 칸국 그 징기스칸의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대군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정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는 딱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몽골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나에 대한 도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복 결정했어요. 맘루크 정복 결정을. 훌라구가 당연히 결정하죠. 당연히. 이건 무조건이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략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안 되는 집안은 저렇고 안 되는 집이 있으면 저짝 집은 잘 되는 거예요. 맘루크의 빚이 내린 거예요. 쿠투즈가 술탄이 되고 나서 넌 좀 더 해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늘이 알라가 빚을 준 거죠. 죽은 거예요. 몽케가. 그 1259년에. 그럼 이제 죽으면 바로 알아요? 전보쳐? 그때는 파이즈 갖고 달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달 뒤에 여기 온 거야. 1260년에 이제 죽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했어. 이제 사천성에 가가지고 그 음식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몽케가. 그때 큰 동생 쿠벨라이하고 양면 작전으로 송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치다가 그때 남송이라 그러지 양자강 이남으로 내려가 있던 송나라를 최종적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동생한테는 너는 북쪽으로 내려가라. 북경을 거쳐가지고 양자강으로 내려오게 하고 몽케 자신은 나는 서쪽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치우러 간다 해서 사천성 쪽으로 해가지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온 거야. 전갈이. 그러니까 훌라구가 어떻게 해요? 맘루크를 공격해요? 철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칸이 죽으면 후임 데칸 선출을 위한 부족회의 쿠릴타이가 열려야 되는데 그 쿠릴타이에 가서 내가 데칸이 되든지 내가 지지하는 장군을 형제든 누구를 데칸을 시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데칸이 죽으면 일단 원정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그렇게 해서 이슬람과 맘루크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훌라구가 군 주력을 이끌고 철군한 거예요. 그때 잔류부대를 남겼어요? 당연히 남기죠. 정복한 데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티베트 계열의 느스트리우스 기독교파인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몽골은 대제국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불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별교도가 다 있어요. 도교. 네. 그중에 기독교도인 티베트 계열의 키트부카라는 사람한테 네가 여기 맡고 있어. 티베트 저기까지 갔네. 우리 고선지는 저기 키르기즈스탄까지 갔었잖아요. 네. 티베트는 이제 저까지 간 그래서 키트부카가 2만 명은 안 되는 걸로 알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저런 소규모 부대를 갖고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저 부대를 갖고 이제 관리만 하고 있으려 했는데 맘루크가 그 소식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주력 다 빠지고 조금밖에 없대? 어떻게 돼요? 때는 이때다. 1260년에
아인잘루트라고 하는 요르단에 있는 아인잘루트라는 데로 가가지고 키트 부카가 이제 열심히 싸웠겠죠. 그래서 키트 부카 죽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맘루크가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력은 이미 몽골의 주력은 다 빠진 거고 거기다가 또 티베트 계열의 아니 뭐 그래도 몽골이 직접 지휘를 해야지 부장이 지휘를 해가지고 이게 되게 충성도가 나오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서양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된 거예요. 몽골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예요. 이게 여기서 서방 원정에서 여기서 패한 거예요. 어쨌든 잔류부대든 뭐든 몽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훌라구가 생각하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가다가 다시 전갈이 온 거예요. 훌라구의 형인 그 쿠빌라이하고 예. 공민왕의 7대조 할아버지인 쿠빌라이하고 모계를 통해서 7대조 할아버지예요. 그 쿠빌라이하고 그 훌라구의 동생인 아리크 부가하고 형제끼리 왕자의 난이 벌어진 겁니다. 서로 대칸하겠다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훌라구가 가다가 아 형하고 동생하고 싸운다는데 내가 가서 형 편을 들 거예요? 동생 편을 들 거예요? 에이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기술을 돌려가지고 이란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와보니까 졌네. 와보니까 네, 졌어요. 그러면 맘루크를 정벌할 수 있어요?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거를 우리한테 도전했을 때 정복할 땐 뭐예요? 몽골 제국 전체의 최정예병들의 단일 대오의 힘으로 갔던 거예요. 이제는 몽골 제국이 어떻게 됐어요? 분열이 돼버렸잖아요. 대칸의 지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정예병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못 보내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최정예병들은 뭐를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그러면서 1259년 이후로 몽골의 그 칸국들이 분열이 되고 칸국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형제들끼리. 이렇게 되면서 훌라구는 어떻게 돼요? 맘루크 정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칸국의 훌라구의 일칸국이 맞이하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죠. 맘루크 조그만 거 당장 가서 때려잡고 싶지만 북쪽으로는 킵차크 칸국, 서쪽으로는 차가타이 칸국이랑 영토 분쟁, 몽골 제국끼리의 영토 분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맘루크를 손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맘루크는 그거는 몽골 너덜끼리 문제고 일단 맘루크는 몽골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이긴 이슬람의 맹주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몽골이 저렇게 내전에 치정할 때 맘루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군만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축출에 전념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뒷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